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다 보면 가끔 그 화면이 딱 멈추면서 팝업 창이 하나 뜰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저장 공간 부족하다는 날림 말씀이시죠? 맞아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세요. 이런 알림이요. 이 창을 보면 우리는 진짜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쵸. 곧바로 갤러리에 들어가서 안 보는 사진들 막 지우고요. 네네. 쓰지 않은 앱들도 길게 눌러서 삭제해버리고요. 그렇게 클릭 몇 번으로 쓰레기통을 싹 비워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계가 다시 엄청 매끄럽게 돌아가잖아요. 아주 직관적이고 시원한 해결책이죠. 문제의 원인이 딱 보이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잘라내는 통제권이 온전히 내 손끝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알림 시스템을 우리 머릿속, 우리 정신의 세계로 딱 가져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정신세계로요? 맞아요. 상황이 복잡해지죠. 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랑 타인의 감정, 또 어제 뱉어버린 말에 대한 후회, 막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운로드하고 있거든요. 뇌의 처리 용량이 벌써 100%를 초과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삭제 버튼을 누를 생각은 잘 못하고 오히려 막 더 많은 생각들에 끌어와서 억지로 그 시스템을 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번아웃이나 우울감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스템 오류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늘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안고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님도 아마 이런 머릿속이 막 터질 것 같은 묵직한 피로감을 일상처럼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막 넘쳐나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생각의 과부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뇌가 물리적으로 쉴 수 있는 여백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심층 탐구할 텍스트는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310호 명징한 정신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 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단순히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하세요 이런 피상적인 팁이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죠? 맞아요. 이 엄청난 소음과 자극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내면의 질서를 꽉 붙잡고 노년의 품격, 더 나아가서 청취자님의 남은 삶 전체의 질서와 맑은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핵심 지혜를 펼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칼럼이 가장 먼저 꼬집고 있는 지점이 꽤 도발적인데요. 그 과도한 생각 자체를 일종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칼럼의 아주 날카로운 출발점이죠. 보건학적 견해를 인용하면서 과도한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소진시키는 만성적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진단하거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 좀 깊게 해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러면서 그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굉장히 큰 미덕으로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신중함의 대명사였죠. 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래 그리고 깊이 고민하는 게 책임감 있는 어른의 태도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뇌를 갉아먹는 질병 취급을 받게 된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양과 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중함이나 책임감이라고 착각하는 그 생각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실체요? 어떤 점에서 질이 다르다는 거죠?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현대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전략적 사고가 아닙니다. 아, 전략이 아니라면 그럼 뭔가요?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실수를 끝없이 재생하는 반추이거나 혹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앞당겨서 가부려오는 걱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불에 오는 걱정.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문제는 우리의 뇌가 현실의 진짜 위협이랑 머릿속 상상 속의 위협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뇌 입장에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느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거든요. 실제 위기 상황과 똑같은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대목 읽으면서 제가 딱 떠올렸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엔진 상태 말입니다.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밖에서 보면 엔진은 막 터질 듯이 굉음을 내고 연료는 미친 듯이 타들어가는데 정작 타이어는 1cm도 앞으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과도한 생각이 딱 이런 상태라는 거네요.
그 비유의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요. 그렇게 공회전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엔진 자체가 타버리거나 부품이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차가 퍼져버리겠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경계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이런 과도한 생각은 진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시니어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평생을 살며 쌓아온 삶의 지혜와 직관이 가장 빛을 발휘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걱정에 무한 루프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진다는 겁니다. 아, 지혜를 써야 할 뇌 용량을 쓸데없는 걱정에 다 써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반복적인 걱정은 결코 책임감이 아니라 집착에 불과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걱정은 집착이다. 진짜 명문장입니다. 저는 걱정을 멈추면 마치 제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묘한 죄책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시죠. 무책임해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내가 밤잠 설치며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책임지는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진짜 책임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판단력을 잃지 않는 그 명징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늪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게 연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빠져 죽는 거죠. 네, 늪 밖에서 단단히 발을 딛고 밧줄을 정확히 던져주는 것, 그게 진짜 책임감인 것처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을 밟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대체 이 뜨거워진 엔진 시동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무작정, 자, 이제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딱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칼럼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빌려와서 인간의 정신적 평화가 질서와 절제에서 온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칼럼은 마음의 상태를 정원에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려면 꽃에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매일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잖아요. 잡초 뽑기. 네, 진짜 끝도 없이 자라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념과 불안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건 정원을 잡초밭으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질서가 내면을 잠식하게 두지 않으려면 의도적이고 물리적인 절제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제안한 전략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선조들의 학문 수양 방식인 거경궁리랑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네, 거경궁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막상 그 실천 방안을 보면 되게 소박하더라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여서 작은 성과를 내고 또 걱정을 특정 시간에만 가두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존재론적인 고민, 예컨대 내 은퇴 후의 삶이나 자녀의 미래, 이런 고민은 머릿속에서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삶을 짓누르는 느낌이죠. 그런데 간순히 방을 치우고 책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식의 물리적이고 작은 행동들이 그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진짜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피상적인 해결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겉보기에는 아주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 과학적인 이유가 있군요. 인간의 뇌는 자신이 처한 물리적 환경의 상태를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리적 환경과 심리를 동일시한다고요? 네, 내 눈앞에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뇌는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 무력감이 바로 불안과 잡념의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되죠. 내 방의 무질서함 자체가 너는 지금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신호를 뇌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내 손으로 주변을 정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 뇌는 아주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내가 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그 피드백이요? 네,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죠. 통제감이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한테 내 삶의 주도권, 전문 용어로 행위 주체성을 다시 쥐어주는 아주 과학적인 메커니즘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방을 치우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청결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정신의 지휘봉을 다시 꽉 잡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칼럼에서 뇌에 휴식을 준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휴식이라는 게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불필요한 잡초를 적극적으로 솎아내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본질을 위해서 정신적 여백을 창출해내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라는 거죠. 너무 와닿습니다. 그 걱정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하도록 가두는 전략도 결국 같은 원리겠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덮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만 너를 상대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멋지네요.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선언이군요. 결국 거경궁리의 핵심은 무슨 거창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는 일상의 물리적 범위부터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합니다. 일상의 통제권을 주면서 내면의 맑은 여백을 딱 만들었다면 이제 이 칼럼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거든요.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가족으로 확장시키는데 네, 개인의 수양에서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 후반부 논의가 우리 청취자님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관계들에 아주 직접적인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다루는데 여기서 2인칭 거리두기라는 아주 독특한 연습법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아주 강력한 훈련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감정적으로 막 격동하는 상황이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1인칭 시점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주어에 매몰되죠. 그러면 감정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주어를 2인칭인 너로 한번 바꾸어 보는 겁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나 아끼는 후배를 앞에 딱 앉혀두고 조언하듯이 말이죠. 아, 나 자신을 너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너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되게 많이 났구나.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너한테 가장 지혜로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와, 1인칭 나에서 2인칭 너로 대명사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순식간에 내 감정에서 한 발짝 뚝 떨어져서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네요. 칼럼은 이런 거리두기 연습이 시니어가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 즉 관조의 자사를 완성한다고 봅니다. 삶의 온갖 희로애락에 매번 일희일비하며 휩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맑은 눈으로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뜻인지 정리해보자면 일상에서 엄청난 사이를 만들 것 같아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식사 자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명절 식사 자리 아주 좋은 예시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필연적으로 속도와 효율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집값 문제, 취업,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요. 불안감이 늘 기절 깔려 있죠. 밥상머리에서 이런 불안하고 날선 이야기들이 막 오갈 때 어른들마저 그 불안에 동화돼서 같이 막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야, 나 때는 말야 하면서 일방적인 훈계를 쏟아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흔히 보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때 관조의 자세를 딱 갖춘 시니어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겠어요. 태풍의 눈처럼요. 아주 정확합니다. 젊은 세대가 뿜어내는 불안감에 어른이 같이 전염되는 건 공동체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속도와 효율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세대가 막 흔들릴 때 시니어마저 그 속도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은 중심을 잡아줘야죠. 네, 오히려 2인칭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정의 중심을 꽉 잡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효율 그 너머에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 묵묵히 시선을 던져주어야 하죠.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닷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닷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우리 시니어분들은 진짜 치열하게 씨앗 뿌리고 비바람 맞아가며 땀 흘려 밭을 가꿔 오셨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수고를 하셨죠. 칼럼 표현을 빌리자면 노년은 그렇게 힘들게 키워낸 삶의 결실을 비로소 감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일 날씨가 어떨까, 옆집 밭은 얼마나 수확을 했나 이런 무의미한 생각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느라 정작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열매의 달콤한 맛을 오롯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처럼 삶을 관조하는 여유, 흔들리지 않는 명징한 정신이 과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월과 함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절대 아니됐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원 비유대로라면 가만히 손 놓고 세월만 보내면 내면의 정원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잡초와 무질서로 꽉 차버릴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 원문이 독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맑은 정신과 관조의 태도는 근육을 단련하듯이 매일매일의 혹독한 연습을 통해서만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근육 운동처럼 매일 해야 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신체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쉴 새 없이 돋아나는 걱정의 잡초를 끊어내고 내 주변의 물적 환경을 정돈하고 스스로를 2인칭으로 객관화하는 이 모든 훈련을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 방을 치우고 매일 마음을 다잡고. 그래야만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근육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죠. 와, 들을수록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칼럼이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는 아주 명확하네요. 우리의 내면을 좀 먹고 뇌를 불태우는 무의미한 소음과 걱정들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네, 선을 확실히 긋는 게 시작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막 거창한 철학을 뽐내기 전에 당장 오늘 내 방에 어질러진 책상을 치우고 물리적인 일상을 통제하는 작은 절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장 작고 기본적인 것부터요. 그 단단한 일상의 질서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잡념의 늪을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와 명징한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그 맑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야말로 스스로의 남은 삶을 가장 우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을 쓱 스쳐 가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지혜들이 굳이 노년이라는 시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세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원리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관통하는 아주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 아, 정말 여운이 남는 문장이네요. 보통 우리는 자녀나 후배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겪으며 얻은 인생 노하우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랍시고 길게 늘어놓아야만 내가 멋진 어른이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곤 하잖아요. 조언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후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가르침이 입 밖으로 내뱉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 아니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세상의 그 어떤 위기나 속도의 혼란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절대적인 내면의 고요함과 맑은 눈빛을 그저 그들의 눈앞에서 묵묵히 보여주는 것. 그 압도적인 평온함의 아우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면 말이죠. 그 평온함은 그 어떤 조언보다도 후세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줄 겁니다. 당장 오늘 청취자님의 마음이 어지러운 잡념을 벗고 맑고 고요해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둘러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어떤 위안과 힌트를 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상상해 볼 만한 멋진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나누어 본 통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과열되던 청취자님의 머릿속 엔진을 잠시 끄고 꽉 막힌 하루 속에 시원하고 맑은 정신적 여백을 틔워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삶의 본질을 묻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의 맑은 내일을 응원하면서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